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잘 모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문하셨어요? 예, 좀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 드렸어요. 지금 사면 이야기. 뭐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진 않으셨고 그냥 웃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경제 전문가를 모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이 가족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위로 위로 위로. 우리 당이 중도 보수와 개혁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되는 당이 돼야 된다고 늘 주장해왔고, 언론을 융합해서 공개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이유를 들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크게 싸워야 될 각오를, 제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법원이 저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은 제가 또 잘 감당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10월 3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양 반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인재 영입, 그러니까 1차 후보자죠. 1차 영입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박찬주 전 육군대장 이름이 갑자기 빠졌죠, 막판에. 그렇습니다. 어제 정치부회의 끝나고 일단 박찬주 대장의 뭐랄까요? 이 포함이 보류가 되는. 네.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갑질 논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일단 아무튼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무래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예. 네. 그런 점이 좀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 반장. 지금 다음 달에 원래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개최국 문제로 취소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올해,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올해 개최국이 칠레인데요. 31년 만에 에이펙 정상회의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네. 지금 칠레 내부에서 대규모 시위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네. 안전 문제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전격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도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 일단 네. 청와대는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칠레가 지금 빈부격차 문제가 네, 지금 심각하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바이를 시작하죠.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여러 가지 속보들이 있는데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두 가지 뉴스가 좀 결이 달라가지고요.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조이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와 관련해서 조이문을 보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 여사 별세에 대해서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조이문은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건네받았다고 하고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어젯밤 빈소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그 조이문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직접 소통 이제 4개월 만이죠. 혹시 지금 이제 워낙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조이문을 통해서 한 번에 엄청난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왔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정치부회의가 시작하기 직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발을 발사했다는 그런 그 내용을 합참이 발표를 했고요.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감시 중이다라는 합참의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청와대 NSC가 열렸어요? 네, 지금 현재 그 NSC가 열려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이고 네. 이 발사체에 대한 논의도 함께 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장례미사가 끝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저녁 때쯤에는 청와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또 관련 보고를 받겠죠. 자, 북한이 지금 이제 쏜 발사체가 뭐 방사포인지 뭐 단거리 미사일인지 아직 뭐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은 그동안 이제 북한이 이제 5월 4일부터 시작했죠. 5월 4일에 올해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체를 쏜 이후로 지난 9월까지 모두 10번의 발사체를 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10월 2일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날짜가 맞다면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또 발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이 만약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면 이제 뭐 발사체 포함해서 11번째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정치부회의 때 여러 번 최근에 다뤘지만은 북한이 뭐 최근에 그 김계관 그 외교 고문이죠. 그 외무성 고문이 나와서 이제 입장을 밝혔고 그 27일 그 다음 며칠 후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아주 오랜만에 나왔고 그리고 며칠 전엔 또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까지 나와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걸 이제 요약을 하면은 지금 북미 정상 간의 뭐 일종의 케미는 좋은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줄 아느냐? 그 협상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해야 비핵화 관련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번에 이제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 협상이 뭐 특별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초조한 마음을 이제 입장을 이제 밝혀왔는데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발사체 발사라는 또 다른 이제 도발 형태의 이제 액션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제 연말까지도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뭐 SLBM은 쐈지만 장거리 이제 미사일 ICBM을 발사하든지 아니면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카드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지금 합참이 일보를 발표했고 조금 전에 이제 NSC가 열렸다는 이제 신반장의 이제 속보 내용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NSC가 끝나면 또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놓겠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나오면 바로바로 반영을 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 MBN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방송사업자 승인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을 일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방통위 차원에서도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MBN은 최악의 위기라는 뭐 그런 분위기고요. 최악의 경우 승인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회 본회의와 검찰 개혁법안 여야 협상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강한옥 여사 장례미사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발표와 다시 구속기로에 선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법안 160여 개를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은 거의 없던 비쟁점 법안이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죠. 법안의 무더기 통과에도 이번 20대 국회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지만 정작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20대 국회에서 가장 듣기 어려웠던 말 뭘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법안 가결하는 바로 이 소리. 자, 오늘 오랜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안 160여 개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대부분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이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여러모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법안 처리율이 정말 최악입니다. 민주화 이후 그러니까 13대 국회 이래로만 따져봐도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습니다. 30%가 채 안 됩니다. 오늘 법안 160여 개 무더기로 처리시키면서 처리율 조금 올라갔겠지만 큰 변동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난 월요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렇게 자성했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정시에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며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뿐이겠습니까? 자, 이 일하는 국회 만들자는 목소리 이미 여러 차례 여러 의원들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한때 매일 일 좀 하자 이렇게 외친 바도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만들겠습니다. 국회 제발 일 좀 합시다. 제발 국회에서 일 좀 합시다. 제발 국회에서 일 좀 하자, 일 좀 하자고 외치고 또 호소했습니다. 자, 이 누구 탓이냐를 떠나서 참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국회의원 3선에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냈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요즘 국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악의 국회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거기엔 공감하십니까? 예, 그건 공감합니다. 예, 요즘의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깝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강효상 의원 당시 이 국감 질의 도중에 갑자기 우리 모두 잘못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자기 반성의 시간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국회가 정치인이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국회에 누가 한시라도 더 있고 싶겠습니까? 여야가 다 똑같습니다. 총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가. 부끄러워야 되고 다 반성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하나 피해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이 있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듣지만 선거개혁, 검찰개혁으로 소명을 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를 두고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역사에 기록될 20대 국회의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국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말 역전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을 이뤄낸 국회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즘 의원 정수 확대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심상정 대표, 오늘 발언에서 국회 개혁 과제도 제안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합시다. 둘째, 의원실 보좌진 수를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대신 국회 내에 보좌 인력 풀제를 도입합시다. 셋째,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19 감사기를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을 통과시킵시다. 넷째,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해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합시다. 다섯째,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합시다. 네, 현재 국회의 당면 과제, 바로 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처리 문제일 겁니다. 여야가 연일 이런저런 형식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국회의 다른 이름, 바로 입법부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입법부의 역할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입니다.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말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사실상 총선 체제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죠. 자,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일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비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 법안 처리율 여전히 역대 최저. 네,
자, 북한의 발사체 관련 소식은 뭐 속보가 들어오면요. 이따 청와대 발제 때 다시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비교섭 대표 단체 연설, 비교섭 그 단체 대표 발언이죠.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언 첫머리예요.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한 입장을 내놨죠. 예, 심상정 대표 국민의 질책과 비판 겸허하게 받겠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정의당은 뭐가 다르냐? 다짜고짜 나무라실 때 내심 억울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에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전 장관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을 받았던 걸 언급한 겁니다. 자, 심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 겸허히 받들겠다.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로 나아가는 사회 대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선거개혁, 검찰개혁 등을 강조했는데요.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킨 여야 4당 연대가 주축이 돼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실현하고 20대 국회에 소명을 다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국회 최대 쟁점, 선거법 개정안 또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최 반장, 지금 여야 간의 접점을 찾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뭐 각 당의 입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뭐 여야 원내 교섭단체 협상은 물론이고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 협상도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논쟁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는 오늘도 이 설치법안 공수처 설치법안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은요, 검찰개혁 차원에서 공수처 신설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자,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민 62%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 이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서는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정권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막강한 사법 권력에 기초한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면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헌법 어디에도 설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도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헌정 체제를 뒤흔들 공수처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당 쪽에서는 뭐 공수처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요. 바른미래당은 한국당하고 뭐 입장이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는데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기소권을 뺀 반부패 수사기구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면서요? 예,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 이 반부패 수사청이라는 걸 중재안으로 내놨습니다. 어제 여야 3당 실무협상에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개인 의견으로 언급했던 바로 그겁니다. 자, 오신환 원내대표는요, 이 민주당이 공수처의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이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해주면 공수처 문제 여야 3당 간 의견 조정 통해서 합의 처리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뭐 공수처건 반부패 수사청이건 결국 핵심은 신설기구에 기소권을 부여할지 말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에 넘길 권한을 줘야 하냐 말아야 하는 건데 그런데 각 당 분위기를 보면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기소권이 없는 그러니까 수사권만 가는 일종의 반부패 수사기구 설치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설치는 받을 수도 없고 뭐 의미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아까 이제 고 반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 정말 오랜만에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다 비쟁점 법안들이었고 어떤 법안들이 통과됐나요? 네, 일단 그 개인 간 거래죠. P2P 금융의 영업행위 또 진입 요건 준수 사항을 규정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P2P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현행법에서는 P2P 대출업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가 미비해서 투자자 보호가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P2P 대출 사업을 운영하려면 최소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또 업자는 대출 금액과 금리, 수수료, 연계 투자의 위험성, 수익률 등 이런 정보를 투자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고요. 또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계적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오늘 통과됐는데요. 사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지만 결국 오늘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올해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엔 고교 2학년까지 그리고 오는 2021년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조금 있었지만 이날 오늘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일단 일단락이 됐고요. 또 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통과가 됐는데요. 이 오늘 통과된 법안에는 이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바로 정리할게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국회 비쟁점 법안 160여 개 본회의 처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발인이 오늘 엄수됐고요. 문 대통령도 조금 전 청와대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가족장을 원칙으로 한 가운데 야당 대표들의 조문은 거절하지 않고 받았는데요. 정치권의 화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조의문을 보내왔죠.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2발의 발사체를 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향년 9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고 강한옥 여사의 발인이 치러졌습니다. 생전 고인의 신앙에 따라서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서 장례미사가 엄수됐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와 가족 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고요. 자,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에는 미사 도중에 성호를 긋거나 이렇게 두 눈을 꼭 감은 채 고인을 애도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 장남 준용 씨가 이 영정을 든 채 운구차로 향하자 문 대통령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으로 말없이 닦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고 강한옥 여사는 1978년 별세한 문 대통령의 부친이 있는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이 묵주 반지 20년도 넘게 전 강 여사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강 여사와 문 대통령 내외 모두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죠. 자,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바티칸 공식 방문 때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독대를 하고 또 특별 미사에서 연설을 하는 유례없는 환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방문했지만 또 김옥초라는 생명을 가진 그런 진작이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의 기억 때문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주교 부산교구를 통해 직접 위로문을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교황은 대통령의 사랑하는 어머니 강테레사 자매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다면서 이 슬픈 시기를 영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라고 추모했고요. 또 항구한 평화를 보증하는 사도자 축복을 전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조용한 가족장을 치르기 위해서 밀려드는 조문과 조화를 대부분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야당 대표들의 조문은 거절하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화합의 계기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연 대표가 첫 조문을 마친 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조문을 다녀갔습니다. 고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먼 곳에 와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 현안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물론 그런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 아무리 정치적으로는 쓴소리를 해도 가족을 잃은 아픔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애도하고 또 따뜻한 위로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아침 마지막 조문을 온 우리공화당 홍문정 공동대표 문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말씀 드렸어요. 우리 대통령 많이 아프신데 배려 좀 해달라고. 좀 더 배려해달라. 예, 박근혜 대통령 덜 배려해달라고 그랬죠. 사면 이야기가 다 알아서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좀 권유는 하셨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먼저 대표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배려하고 계시고 예, 뭐 병원으로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책상도 넣어드리고 배려하고 계시다고 그러셔서 아직도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배려를 좀 해달라는 말씀드렸고 웃음으로 대답하셨어요. 네, 이 대통령은 소위부답,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단지 웃음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건데요. 자,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홍 공동대표는 발인 미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빈소를 떠났습니다. 자, 첫 현직 대통령의 모친상에 이웃 나라들도 애도의 뜻을 전해왔는데요. 어제 오후 미중 일러 4강 주한 대사가 나란히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특히 일본 나가미네 대사는 조문 도중 아베 총리가 보낸 위로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행동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부터 양국이 지혜를 함께 짜내기 시작하면 어떤 돌파구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조문에 이어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 고인은 의미 깊은 역사와 큰 족적을 남긴 훌륭한 분이었다면서 내 아내 브루니와 저는 문 대통령과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전한다, 명복을 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나란히 적은 데에서 위로를 전하는 진심도 느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측은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우리 뉴스를 체크하는 북한이 이 소식을 모를 리는 만무하고 그만큼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건가 싶었는데요. 자, 청와대에 따르면 어제 저녁 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이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의문은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으며 밤 늦은 시각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 성당에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됐습니다. 네, 이 조의문 판문점을 통해서 전달됐고요.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직접 가지고 부산 빈소로 내려온 겁니다. 청와대 인사들의 조문을 대부분 물린 가운데 윤 실장이 빈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들어온 속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이죠.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에이펙 정상회의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대규모 시위 사태 때문에 칠레 정부가 개최를 포기한 겁니다. 문 대통령도 참석 예정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미중 정상이 만나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로 알려져 있었는데 미중 무역 협상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 강한옥 여사 발인 참았던 눈물 흘린 문 대통령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북한이 쏜 발사체 관련한 속보 내용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그 속보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한두 가지 추가적인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최 반장, 지금까지 들어온 이제 북한 발사체 발사 관련한 속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아까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보셨겠지만 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이 조의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온 지 하루 만에 이 발사체를 쏘면서 이 무력 시위를 재개를 한 겁니다. 합참에 따르면요,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북한의 발사체 시험 발사 올해 들어 12번째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사한 게 지난 2일 강원도 원산에서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오늘 발사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뭔지 아직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이게 미사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에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걸로 보인다라면서 이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는 거죠. 또 NHK 보도에 따르면요, 이 방위성의 이 소식을 인용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 안쪽에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합참의 발표가 이제 나와서 저희가 이제 그걸 소개를 한 거고요.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렸죠? 네, 지금 청와대에서는 현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논의 중이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청와대로 복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NSC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원래 오늘 매주 목요일이 NSC 상임위 정례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북한의 발사 소식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 발사체의 재원, 발사 의도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임위 회의가 끝나는 대로 또 청와대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아까 이제 저기 누구죠? 최 반장이 얘기했던가요? 10월 2일이 마지막 발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10월 5일에 이제 스웨덴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었고 대신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월 16일에 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백두산에 올라갈 때마다 뭔가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하곤 했다. 뭐 이런 북한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4일에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입장이 나왔고 27일에 김영철 그리고 29일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상당히 지금 뭔가 그 연말까지로 이제 미국의 입장 그 변화에 대한 시한을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북한의 초조함을 좀 보여주는 그런 뭐 상황이기도 하고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국면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지금 뭐 정치권 반응들도 조금 나왔어요?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민주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한국당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이다, 이런 상 도중에 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런 패륜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또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죠. 이제 미국의 그 태도 변화 좀 빨리빨리 좀 해라 뭐 이런 메시지 또 강도 높은 뭐 제재 완화 또 이제 체제 보장 이런 대책을 내놔라라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해석은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아까 이제 집중 발제 때 짚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그 장례 미사 발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장식 때 짧은 메시지를 내놨다면서요? 네, 그건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대신 전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머님께서는 평소 신앙대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며 이산과 피난 이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시고 못 가시던 고향에도 다시 가시고 또 외할아버님, 외할머님과 6남매 형제 자매들도 다시 만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라고 합니다. 또 주변을 향해서는요, 오셔서 조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조의를 보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 격려를 해주신 국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 장지인 이 하늘공원에는 문 대통령 부친인 고 문용형옹의 유골도 지금 안장이 돼 있고요. 고 강 여사는 문옹의 옆자리에서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네, 앞서 이제 장례 미사가 오늘 오전에 열렸는데 신반장이 아까 언급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위로 서신이 낭독됐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위로하고 모두에게 평화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조전이었죠. 자, 오늘 장례미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와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가 50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미사를 마치고 고인이 운구차에 이렇게 모셔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뭐 우리가 특별히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조의문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어제 조의문을 보내왔다는 거죠? 네, 이 강한옥 여사 별세 소식이 전해진 첫날 어제는 뭐 북측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제 오후에 판문점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자, 고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고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대해서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조임은 어제 늦은 밤에 강 여사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 성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화실장이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조용한 가족장을 원칙으로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돌아간 사람도 많았고요. 왔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지도자들의 조문은 받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화합의 메시지를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기본적으로 청와대나 여당 정부 인사들의 조문은 최소한으로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는 게 맨 처음 입장이었는데요. 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 찾아온 야당 대표들의 성의까지 뭐 거절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조문을 받았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직접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제 손학규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대표님들 조문을 받으시는 것에 대한 이유라든가 언급이 좀 있으셨습니까? 어제 노영민 실장이 아마 당 대표들한테 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상을 가면도 될까요? 그랬더니 원칙적으로 문상을 안 받는다. 근데 대표님이 오시면 글쎄 그걸 어떻게 또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부탁하고 갔죠. 예, 이 좀 문상하는 자리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뭐 정치권의 반응도 나오대요. 지금 예. 보니까요. 바른미래당에서 좀 이제 신랄한 표현도 쓰고 그랬다. 예, 네. 이게 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홍문종 대표가 오늘 아침에 조문을 마치고 나서 기자들 만나서 내가 먼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박 전 대통령 많이 아프신데 잘 배려 좀 해달라 이렇게 문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라고 한 겁니다. 문 대통령 병원도 보내드리고 책상도 넣어드리고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 거죠. 잠깐 다시 들어보시죠. 사면 이야기 이런 자 알아서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권유는 하셨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렇게 병원으로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책상도 넣어드리고 배려하고 계시다고 그러셔서 아직 좀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배려를 좀 해달라는 말씀 드렸고 웃음으로 대답하셨어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조금 전에 청와대로 복귀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제 사실 11월에는 해외 순방 일정이 많잖아요.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해외 좀 외교 일정을 이제 소화하게 되는데,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실내에서 열리기로 했던 에이펙 정상회의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시위 사태 때문에 칠레 정부가 회의 개최를 포기한 건데요. 올해 31번째인 에이펙 정상회의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정과 장소를 변경해 회의가 개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이 칠레 대통령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회의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칠레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평화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칠레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하는데 이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이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번지면서 이달 중순부터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는 이 회의 취소 소식을 역시 뉴스로 통해서 접했다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순방 일정을 조정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미중 무역 합의가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원래 이번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중 두 나라 정상이 만나서 이 양측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에 공식 서명하는 일정을 좀 추진해 왔는데요. 자, 일단 이런 우려가 나오자 백악관 예정된 일정대로 중국과 역사적인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이 중국이 이미 별도의 회담을 또 제안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칠레를 대신해서 마카오를 무역협상 장소로 제시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바로 정리할게요. 김 위원장, 문 대통령의 깊은 애도 조의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영입한 새 얼굴 8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입 인사들 가운데 간판격이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이름은 빠졌죠. 어제 저희 회의가 끝난 직후 한국당이 박 전 대장에 대한 영입 계획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번 영입,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데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이 영입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뭔가 좀 이게 미래지향적이지가 않다. 좀 그렇다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영입 1호기 때문이죠. 예, 흔히 영입 1호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박찬주 대장에게서는 뭐 억울함, 원통함, 뭐 이런 거 외에는 딱히 어떤 무언가를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녁 그러니까 정치부회의 끝나고 한국당 내부가 들썩들썩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렇게요.
저희들은 금시초문이었고 언론을 통해서 들은 얘기 좀 영입 이후에 대한 상인수도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자, 결국 이 최고위원들이요 전부 박찬주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황교안 대표 별 수 있습니까? 수용해야죠.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이었죠. 자, 역시 보시는 대로 쭉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찬주 대장 보이지 않습니다. 자, 박 대장을 제외한 8명의 영입 인사들 첫 선 저렇게 보였는데 자세한 면면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일단 두 사람 정도만 소개해드리죠. 오늘 행사는 요즘 한국당이 밀고 있는 인형극 옳은소리 가족과 콜라보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요. 무책임한 재정 확대, 무실한 국민연금 이런 기사 보면 막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주실 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누구 안 계실까요? 네,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한 국민연금 개혁가 김용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상당히 좀 이색적인 이렇게 형식을 취했네요. 참고로 이 김용하 교수는요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수호의 아버님이라죠. 자, 그리고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1991년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걸프전 그때 이라크 종군 기자로 활약했던 전직 언론인이죠. 황교안 대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전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취재하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생생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한 미디어 전문 매체 기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 있었는데 그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다만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쪽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환영식 끝나고 황교안 대표한테 기자들 우르르 저렇게 몰려갔습니다. 박찬주 대장 어떻게 할 거냐? 잠깐 보류하는 거냐? 아니면 완전 없던 일로 하는 거냐 말이죠. 자, 황 대표 뭐라고 했을까요? 박찬주 대장을 영입 발표해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배제라뇨? 배제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류한 거다. 자, 하지만 그래도 뭐가 됐든 하기로 했던 거 안 한 거니까 당대표 체면에는 좀 손상이 간 건 분명해 보이는데 계속 더 들어보시죠. 대표님이 어떤 좀 리더십에 좀 상처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리더십의 상처가 그걸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 저에게 남아있는 리더십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런 행사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좀 따져봐야죠. 이 패스트트랙 수사 받는 의원들 공천 가산점 줘야 한다 발언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 해당 행위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장 당대표 원내대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 불협화가 나오는 거 아니냐 말들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황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나 대표나 내나 나올 때 들어올 때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질책해가지고 야단 맞고 야단한 그런 얼굴을 보이던가요? 기사 자체가 모순했어요. 그렇게 밝은 표정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 앞에서 네 차 번호 다 알아, 너 죽인다 이렇게 좀 협박 라이브 방송을 했다가 이 재판에 넘겨졌던 이 보수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 씨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김 씨 측 변호인이 과격했던 거 다 인정한다. 그리고 반성한다.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총장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시청자들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죠. 특히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들어보시죠. 김상진 씨 집회는 단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JTBC에서 이 사안을 보도하는 바람에 김 씨도 많이 놀랐습니다. 글쎄요, 저 요즘도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상진아재 방송 가끔 보는데 그런 걸로 그렇게 놀라는 분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재판부도 한번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가보죠.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 강원도 홍천 출신의 한국당 3선 황영철 의원 오늘 의원직 상실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이 원심을 최종 확정했죠. 국회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했는데요. 이렇게요. 제 자신의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는 법을 어겼고 이 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가 됐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모습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자유한국당이 1호 영입 인사 8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탈원전, 여성, 청년 리더 이렇게 지금 고루 섞여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반문재인 인물들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경제 분야 인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원 전 사장은 두산중공업을 퇴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편지를 남겼던 일화도 있었죠. 또 청년 대표로는 백경훈 청사진 공동대표를 영입했는데 백 대표는 지난 조국 전 장관 규탄 집회 당시에 연사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변상욱 YTN 앵커가 백 대표를 향해서 숯불 마이크를 잡았다 이런 표현을 해서 나중에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죠. 자, 박찬주 전 대장이 이제 보류 결정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역시 이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아닐까 싶고요. MBC 내에서는 기자 시절의 평가하고 관리자 시절의 평가가 엇갈린다면서요? 사실 1991년 걸프전 국장은 기억을 잘 하실 텐데 그럼요. 양 반장이 자꾸 저한테도 아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어릴 때라. 아, 그래요? 네, 걸프전이면 91년이면 한 7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가? 잘 모르는데 아직 계산이 잘 안 돼요. 자꾸 저한테 아냐고 물어봐서 일단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좀 찾아보니까 당시 예. 직접 이제 걸프전에 이제 가서 취재를 했던 종군 기자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방탄복에 이 화이바라 불리는 이제 철모를 쓰고 전장을 누비면서 리포트를 하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2003년 이라크 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 이 김재철 당시 사장의 소위 오른팔로 불리면서 기자 해직 사태 등 노조 탄압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적폐로 지목이 되면서 불명예 퇴직을 했죠.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논란은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박찬주 전 육군대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아까도 이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들어봤지만은 영입 취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영입 발표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아마 후속 인사 발표가 있을 거고 안보 이사를 또 영입을 할 때 박찬주 전 대장을 포함시키려는 방안이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보류 결정이 난 결정적인 계기는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다른 지도부들의 반대가 상당히 극심했다고 합니다. 황 대표에게 집단 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황 대표가 고집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반대 배경에는 일단 이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소구력, 설득력을 갖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박찬주 전 대장의 입장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예, 이 황교안 대표가 어제 영입 보류 결정을 내리기 10분 전까지도 오늘 이 행사 참석을 위한 안내를 당직자들한테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갑작스러운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 박찬주 대장은 이 우파들은 좌파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 강하게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한 것 같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게 걱정이다. 하지만 나는 내년 총선 출마 의지 변함없다.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리더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 낙마 이후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호재를 잡았는데 뭔가 계속 실점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당내에 있다면서요? 네, 당장 청년 최고위원인 신보라 최고위원도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1, 2주 사이에 우리 당이 취한 행동 또 결정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도 감수성위원회가 필요하다면서 이 민심과 따로 노는 지도부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또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작은 문제가 쌓이면
결국 당 대표 리더십에 흠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당 지도부가 많은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했으면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이 공천 가산점을 언급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황 대표가 해당 행위다라는 표현을 썼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황교안 대표는 나 원내대표를 향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없는 갈등을 언론이 부추기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황 대표의 얘기와는 다르게 12월 10일이죠.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유임 반대 시그널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근데 이번 정기국회 끝나면요, 바로 또 이제 총선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원내대표를 뽑는 것도 좀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의원들이 다 지역구에 가 있으니까 사실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그냥 내년 5월에 끝나는 20대 국회까지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쭉 가고 21대 국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출마하겠다는 인사들 그거는 뭐 당신 걱정이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또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자, 왜냐하면 이번 지도부에 들어가면 뭐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을지언정 지도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천권 행사에는 관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만간에 시험대에 오를 일이 있잖아요. 예, 일단 다음 달 7일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죠. 수사 대상에 오른 지금 한국당 의원 60명입니다. 자, 이 중에 몇몇이 실제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내대표 재신임 문제도 결판이 날 거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소환에 대비해서 나 원내대표 상당히 많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다음 달 6일 이후에 뭐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죠.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국회 방송 2차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또 상당히 많은 양의 또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국당 1차 인재 영입 발표, 박찬주는 제외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가 오늘 직접 법원에 나와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는 새롭게 추가된 위장소송 혐의를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는지 또 조 씨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점에 따라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와 수색에 문제가 있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앞서 한 차례 기각되자 검찰 강하게 반발하며 다시 청구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일과 오늘 진행된 영장심사는 여러모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혐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 구속영장 땐 배임 수재, 그리고 업무방해, 증거인멸고사 등 4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번엔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등 2가지를 추가했습니다. 허위소송으로 학교법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그리고 관여한 브로커에게 자료를 폐기하라고 한 혐의는 같고요. 이번에는 브로커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해외로 나가 있게 한 혐의와 허위소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그 웅동학원이 지금 채무초과, 얼마 채무초과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모르죠? 네. 얼마를 회수해야 되는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 학원이 채무가 얼마 초과인지는 알고 있겠어요?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44억 아니고 내가 파악한 건 83억인데 그게 우리 사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그러고 있겠어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총 잔액이 44억이 맞습니다. 44억.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은요.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판사입니다. 첫 심사 땐 명재권 부장판사였죠. 이번엔 신종열 부장판사입니다. 신판사는 채용비리 관련 브로커 2명에게 이미 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이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앞서 기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국정감사 땐 여야 간 공방이 이렇게 벌어졌었죠. 요설과 개변 같은 기각 사유로 법률 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마치 뭔가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이 명재건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 전담 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이 간사 간의 협의를 해서 영장에 대한 심사 역시 재판인데요. 그것에 대한 국정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런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점 바로 출석입니다. 자, 첫 심사 때 조 씨는 영장 심사 당일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강제 구인을 하자 결국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에는요, 휠체어를 타고 직접 법원에 나왔습니다. 자, 앞서 피의자 신문을 포기했음에도 영장이 기각이 되자 또 이런 비판이 나왔었죠. 영장실질심사 포기를 했다는 거는 본인이 구속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절하게도 기각을 해줍니다. 본인이 운전하고 가고 의사가 가볍다 그러는데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신의 기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가지고 로또 기각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 명재건 부장판사는 이 조 씨의 건강 상태도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로 참작을 했었는데 조 씨 측은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등 건강 문제를 이번 영장 심사에서 호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이 건강 상태를 검증한 검찰,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또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느닷없이 연예인 한 명이 등장했죠. 바로 배우 차인표 씨입니다. 자, 최근 구입한 한 아파트 때문인데요. 이 전 소유주가 바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부인이었는데 이 횡령한 자산을 처분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그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이 된 겁니다. 자, 차인표 씨는 거주 목적으로 산 거고 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적법하게 거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계속 살 수 있을지 혹은 살아도 되는 건지는 아내 신데라 씨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자, 차인표 씨는 자신이 구입한 집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걸 인지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자, 어떤 때는 중요한 건, 어떤 일에 중요한 건 타이밍이 생명이죠. 왜 집행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트집은 나중에 잡으시고 지금은 일단 제 말을 좀 따라 주십시오. 제 날은 72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제 날은 72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자, 이 골든타임, 세월호 참사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수색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조사 내용 발표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 해경은 세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단원고 A군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6분 뒤인 5시 30분 해경 3009 함정으로 옮긴 뒤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5분 뒤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가동을 했고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지속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목포해양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해경, 6시 35분까지 헬기를 기다리며 응급처치 그리고 이송을 준비했지만 결국 A군은 이후 소형 경비정을 3번이나 더 갈아탄 다음 밤 10시 5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발견부터 모두 5번의 배를 타고 난 뒤 4시간 반이 넘게 걸린 건데요. 그리고 5분 뒤 A군은 공식 사망이 확인됩니다. 자, 특조위는 헬기를 탔으면 20여 분 만에 병원에 갈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헬기가 이 함정에 오지 않았던 것이냐? 자, 특조위에 따르면 A군이 함정에 있던 5시 40분쯤 이 해경 헬기가 3009 함에 내립니다. 자, 그런데 헬기는 A군이 아니라 이 김수현 당시 서해 해경청장을 태우고 떠나고 또 6시 35분쯤 또 다른 헬기가 함정에 내렸지만 7시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타고 갔다고 특조위는 설명합니다. 심장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마음입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서창이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 적절한 응급 조치가 실시되지 않아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참사 때 헬기 희생자 아닌 해경청장 폐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참사 당일 맥박이 있는 희생자를 발견했는데 거의 5시간 가까이 지체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전에 최 반장 설명도 들어봤지만요. 좀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아마 좀 오늘 발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오늘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조사 내용에 대한 중간 발표를 가졌는데요. 특조위는 조사 결과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 수색,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오후 5시 24분 발견된 단원고 학생 A군 같은 경우에는 해경 함정으로 옮겨진 뒤에 3차례나 배를 갈아타고 난 뒤 육지에 내렸고 최초 발견 4시간 41분 뒤인 오후 10시 5분에 병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분 뒤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특조위는 당시 항박 일지 등에 따르면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가동이 됐는데 응급 의료진 진단 결과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응급 구조사가 이 A군을 환자로 호칭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망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A군이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이 됐더라면 생명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 해상사고의 경우 헬기 수색, 신속한 이송이 중요한데 특조위에 따르면 당시 헬기 다수가 팽목항에서 대기를 했고 현장 수색 중인 헬기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사 결과요. 당시 A군이 헬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2번은 있었다면서요. 네, 이 A군이 함정에 있던 시간대에 2대의 헬기가 함정에 내렸는데 각각 김수현 당시 서해 해경청장,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 현장에는 세월호 유가족 2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당일 구조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는데 일부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살아있는데 버리고 갔다지 않느냐라면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자, 특조위는 참사 당일 구조수색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사 당시 구조, 수색 활동의 문제점을 되짚어봄으로써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회와 사회 재난 발생 시 적절한 구조 수색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중간조사 결과 발표니까요. 앞으로 더 추가 속보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오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또 마침 열렸죠? 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조위 설립 그리고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그리고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2017년 12월 당시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해봤더니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대응 방안 문건 등을 작성을 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하면서 이 수사가 이루어졌었고요. 지난 6월 1심에서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고 해수부 관계자인 장관, 전직 장관과 전직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를 했습니다. 자, 안종범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모두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이고요. 정경심 교수는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는데 4번째 소환이죠. 구속 이후에. 그리고 또 추가로 들어온 속보들은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당분간 집필 활동을 위해서 유럽 출장을 간다고 그러네요. 내일 방송까지는 하고 그러니까 내일 방송이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좀 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세월호 특조위 참사 때 헬기의 해경청장 태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김건모 메들리를 저희가 미션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랐어.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 준다면 난 핑계를 들어 있어.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앞서 보신 장면은 히든싱어 김건모 씨 출연편입니다. 지금 봐도 누가 진짜 가수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명 쉰건모, 지천명인 복국장보다도 나이가 많은 김건모 씨가 드디어 내년 1월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각 포털 실시간 검색어 그야말로 김건모 씨의 결혼 소식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김건모 씨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자로 알려진 장지연 씨, 그리고 아버지인 작곡가 장욱조 씨, 그리고 오빠인 배우 장희용 씨도 실검을 싹쓸이했습니다. 오늘도 오전 10시쯤 네이버 전체의 실검을 보면 역시나 김건모 씨 결혼 관련 인물들이 실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간 10대 실검을 보면 다릅니다. 1위는 백성예술대학, 5위는 리버풀 아스날, 8위는 맨유 첼시 등이 나오는데 백성예술대학이 1위를 차지한 건 그 시간에 수시 1차 합격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고 리버풀 아스날은 잉글랜드 리그컵 16강전 그런 경기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네이버가 실검을 연령대별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전체 연령대 실검이 뜨는 반면에 오늘부터는 로그인이 된 상태라면 자신의 연령대 실검이 뜨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를 개편한 이유는 최근 조국 사퇴, 조국 수호 등 이른바 실검 전쟁이 벌어진 데다가 토스, 초성 퀴즈 등 상업성 짙은 실검이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감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네이버가 이 실검을 활용하고 있고 80% 이상이 지금 실검의 그 1위로 올라가는 것이 어떤 특정 기업의 제품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실검을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그런데 지금 현재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방식은 모두 같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연령대별로 나눈다든지. 이미 다음은 지난 25일 연예 뉴스 댓글과 인물 관련 검색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죽음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다며 댓글 기능의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예 섹션 뉴스 댓글에서 발생하는 인격 모독 수준은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데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인물에 집중된 연예 뉴스의 경우 댓글 본연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판단에 이르러 연예 뉴스를 잠정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도 메인 화면을 포함해 실검의 전면적인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개편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포털, 그만큼 실시간 검색어나 댓글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실검 조작 논란, 상업적 이용, 어뷰징 기사와 악플의 악순환 등 이런 문제점들이 꼽히는데요. 포털 사이트들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혹시 속보가 있을지 몰라서 복국장의 60초 프리뷰는 오늘도 생략하는데요. 속보가 더 들어온 건 없네요. 네, 일단 회의 끝나기 전에요.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5시 정치부회의잖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도 제가 5시 정치부회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하는데 저희가 편성상의 이유로 그동안 5시 10분부터 방송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저희 이름에 걸맞게 오후 5시 정각에 시작을 하고요. 또 회의 시간도 약간 늘어나요. 네, 좋죠, 최 반장. 네, 자, 벌써 시작했어?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고지를 드리는 거고 내일 한 번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가서 하는 것부터 더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다 끝난 것 같았었는데 내일 화약고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청와대 비서실 또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지 또 오늘 마침 또 북한이 발사체를 쐈으니까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은 5시 10분입니다.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되게 길게 하셨네요. 글쎄 말이에요. 약간 나가서 할 걸.